자, 예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카 커피의 모카 마타리, 모카 커피로 유명한 곳이죠. 예멘. 여기에 보이는 이곳이 아덴 항구입니다. 천하의 그 지정학적인 요충지 자리 잡고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수에즈하고 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영국이 이곳을 오랫동안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중동 문제를 말하자면 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의 종교를 덮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아마 자신이 부모의 종교가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그 자식들은 그들 부모의 종교를 믿습니다. 저는 무신교입니다만 무신론자입니다. 뭐 무신론이라고 그러면 또 유신론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신론입니다만 아마 7년 전인가 봅니다. 제가 우연히 이 당나라로 간 신라의 왕자를 알았습니다. 그 왕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다가 신라 중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중국 사람이 누구나 아는 신라의 왕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좀 자극시켜 줘야죠. 그래서 왜 이 왕자는 중국으로 갔을까? 그래서 제가 이 왕자에 대해서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면 좋은 소재라고 생각되어서 미친 듯이 신라의 왕자라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제 계획은 물거품이 돌아갔습니다. 물거품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시켜 놓았습니다. 혹 연극이나 영화, 동아리에 활동하는 학생이나 대본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제가 공짜로 제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신라 중대의 자료를 찾아보니 주로 이 신문왕, 효소, 성덕대왕까지 이 자료를 좀 많이 찾았는데요. 찾아보니까 야, 이거 불교를 모르면은 신라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알면서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불교는 뭐 종교로서의 불교와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있습니다만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정말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독일 편에서 말한 니체, 이 사람은 완전히 유럽의 붓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유럽에서 최초로 이원론을 두드려 부순 망치 철학자가 바로 니체입니다. 아마 제가 3강인가 그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플라톤 철학에 관한 제가 대본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화이트헤드는 서구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했죠. 또 어느 사상가는 기독교는 플라톤 철학의 대중서라고 했습니다. 대중서. 플라톤 철학의 대중서가 기독교다. 이원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나 모두 다 저쪽 세계를 상정합니다. 현상계는 믿을 게 못 되니 요동강 넘어 있는 저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현상, 본체, 선과 악, 현상계와 이데아계, 천국, 지옥, 천사와 악마. 기독교에서 악마는 처부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에 니체는 요동강 넘어 있는 저 세계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 세계를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긍정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세계를 부정하고 이 세계를 긍정합니다. 그냥 둘 다 부정하는 측면에서는 보면 같습니다. 다 허무주의인데 니체의 허무주의는 긍정적인 니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그 아리안족 이야기 하다가 또 히틀러 하켄크로이처 그리고 불교의 만자 얘기하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근데 우리 초기 불교, 얼리 부디즘이라고 그러죠. 뭐 주로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뭐 믿고 있는 불교들인데 흔히들 이제 이들 얼리 부디즘 초기 불교를 이제 비하하는 뜻에서 소승불교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소승불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고, 대승불교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문학 박사로 분류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한국의 불교는 이거 불교가 아니라 오히려 힌두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참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 참나를 찾는 것은 사실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무아,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나일 뿐이죠. 임시의 나, 가합의 나라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살다 보면은 집착이 덜한다는 게 이 붓다의 철학입니다. 아무튼 철학으로서 불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나이 들어서 과연 불교 철학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하는 점을 너무 느껴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좀 더 20살 시절에 좀 불교를 알았더라면은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굳이 종교로서 이렇게 이 불교를 접하기보다는 좀 철학으로서 한번 접하는 것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종교는 불교와 기타 종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실체를 다 인정합니다. 실체는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죠. 뭐 정신이고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substance라 그러는데요. 이 실체 개념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불교는 모든 것이 의존되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파티짜 사무파다, 연기라 그러죠. 연하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 불교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야말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자식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팔공산 가빠이 밑에서 빌거나, 뭐 또 아이 점지해 달라고 산신각 칠성당에 빌거나 하는 등 절에서 기복을 비누는 행위는 사실 이게 불교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인도의 부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부타 앞에서 절하면은 손성치 한다는 생각, 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면은 사명당이나 서산대사 이런 사람들이 병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불교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입니다. 저와 걔네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종교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며칠 전 참수당한 그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참수되어 프랑스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참수라는 게 목이 잘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면은,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엄마에게 쌍욕을 하고 이러면 아마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를 모독해도 이렇게 싸우는데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만들어 주신 자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안 싸우는 것도 또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예멘 얘기를 하다가 혹 말을 잘못해서 목이 잘릴까 걱정이 됩니다만, 다행히도 한국은 뭐 종교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를 한국의 세간주의 문화라고 봅니다. 제가 쓴 칼럼 중국의 세간주의를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도 중국보다 정도가 약하지만 이 세간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간주의는 세속주의와 현실주의로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든지 세상 속에서 현실적 목표를 쫓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현실의 물질을 갈구하고 현세에서 뭔가 이루고자 합니다. 사후세계에 크게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천국을 따로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유교권 문화는 이런 세간에 이런 세간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공업화에 성공한 네 마리 영을 가만히 보면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아닙니까? 왜 이들은 성공했고 다른 동남아 쪽은 실패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유교의 세간주의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세간주의가 유독 심한 편이지만
그래서 제가 중국이 사회주의를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다. 도대체 이게 중국은 사회주의하고 안 맞는 곳이고 오히려 자본주의하고 더 적합한 동네인데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 역사에서 본다면은 어느 일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어, 남송의 주작도 그거 오래 못 갔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한국 사회도 사실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천박한 쫄부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자신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도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과연 그렇게 근거 없이 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한국의 대통령은 뭐 돈 받고 간방 가고 했는데 특히 정치자금, 통치자금의 성격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뭐 미르재단이다, K 뭐 재단이다, 사실 이것도 비영리적인 법인 설립이지 않습니까? 그래 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철저한 개인의 이익을 탐했다는 점에서 앞의 그 전직 대통령들이 간방 가는 경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한국 등 이런 나라들은 사실 정신보다는 물질을 숭상하고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흔히들 정신은 동양, 물질은 서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한 베트남도 인구가 2억 정도 되고 우리와 쌍둥이 비슷하니까 아마 공업화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교 철학자 홍창성 교수의 칼럼이나 논문을 즐겨 읽는 편입니다. 그는 서구의 속담인 말 앞에 맞자를 놓지 마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영혼의 존재를 믿으니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어서 신과 영혼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앞에 마찰을 놓지 말라 이런 말은 믿음이 자신의 종교 수레를 이끌어야지 수레가 믿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 앞에 마찰을 놓지 말라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제가 잠시 지난번에 제가 한국 사회 뭐 정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잠시 정치 성향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어디서 보았는지 확실한 자료 출처는 제가 밝힐 수 없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는 의외로 룸메이트의 정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자냐 오냐의 문제겠지요. 하긴 자신은 촛불 집회에 가고 함께 사는 룸메이트는 태극기 집회에 간다면은 그만큼 불편한 점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원시 시대에 적응한 우리 인간의 뇌는 편가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니까요. 진영 논리가 어쩌면은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보면은 그 전부 다 고대에 있었던 진법이지 않습니까? 뭐 4-3-2, 뭐 3-5-2 포메이션 이런 게 말이죠. 저기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진영 논리가 어찌 보면은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먼저 좌파나 우파로 고정시켜 놓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반을 결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좌파이기 때문에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야 하고 우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반대해야 한다. 또 외교 문제에서도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반미반의를 해야 되고 우파이기 때문에 친미친일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스스로를 좌나 우로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데서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온갖 번뇌가 비롯된다고 봅니다. 좌나 우도 결국에는 붓다가 말하는 상입니다. 상. 편견, 고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동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사실 중동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종교 문제가 항상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는 뭐 불교와 기타 종교로 나눈다고 했고 또 여기서는 제가 사막교와 비사막교, 뭐 사막에서 나왔으면은 사막교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막교입니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진행적인 사막교에 속합니다. 유일신간이죠. 그래서 상당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 종교는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공통적인 경전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 종교는 성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또 LGBT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LGBT,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인가, 뭐 트랜스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LGBT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이고 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 유일하다고 하는데 남이 믿는 신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며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이라는 여종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시대도 홍길동 시대처럼 뭐 적세의 차별이 있었던 것 봅니다. 이스마엘은 서자이면서도 큰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의 정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작은 아들이지만 적자로 계승되었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가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교라는 거는 우리 회교라 그러죠. 회교. 우리가 고려시대 보면은 회회아비 샀고 뭐 처용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아라비아 상인들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세운 종교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퍼져 있고 이슬람의 최대 인구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단의 조직을 가져옵니다. 조직들은 종단의 이익을 위해 차분히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보다 더 큰 권리를 요구하고 정치 권력을 탐하고 그렇습니다.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덜하지만 일본 전국 시대에는 아미타부를 외치던 성녀들이 칼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처럼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이슬람 노동자들을 한국 사정이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국 사정.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모르면요.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이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제공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거 주면은 서로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서구가 이미 실패한 경험을 우리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람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아마 그런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사우디의 메카나 메디나 지역을 통합해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함마드가 후계자 없이 죽었습니다. 후계자 없이 죽고 나서 그 계승권을 둘로 나누어집니다. 누가 계승해야 할까요? 그래서 역사에서 항상 이 문제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능력 중심인가 아니면 장자 중심인가. 주로 전자는 유목 문화에서 일어납니다. 능력 중심으로. 후자는 농경 문화에서 주로 장자 중심으로 이게 후계가 혈연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후계 없이 죽은 무함마드는 사후 계승자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인품 좋은 무함마드의 친구 계열이죠. 무함마드의 친구가 계승한 게 그게
순위파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해린에 의한 개성입니다. 해린에 의한 개성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들은 역사적 언론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김정은이가 그 이복 동생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이처럼 순위와 시아파의 갈등이 1400년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원래 순위는 다수고 주류며 시아파는 소수고 비주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결성으로 이슬람 세계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분열되었고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은 시아파의 본산이고 이라크 역시 이 국민의 한 60%가 다수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소수 시아파가 다수의 순니파를 지배하고 있고 바레인에서는 소수의 순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땅을 빼앗으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자의적으로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제멋대로 그건 제국주의 탓도 있지만 또 시아파 순위파 내에서도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시아파 순위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자아대로 국경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래도 각 교파별로 국가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도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요. 핵을 만든 이유도 이런 갈등에서 유연하지 않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원래 갈라진 이유가 종교가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종교가 또 안 맞기 때문에 이슬람과 힌두교로 이렇게 쪼개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과 친해지니까 이를 우려한 인도가 이제 핵을 개발하고 또 인도가 핵을 개발하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들도 지금의 북한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기를 쓰고 반대를 했지만 마치 프랑스가 핵을 개발한 것처럼 결국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인도도 인도 파키스탄이 동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종교의 원인을 인해 가지고 분할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의 맹주고 메카와 메디나가 여기가 있죠.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여기 있고 순위파의 맹주고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일산불령이요. 이 관계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 지역 백건국들이 일산불령이요.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를 용납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멘 내전 반군은 시아파고 정부군은 순위파의 대결이고 그러면 사우디는 순위파니까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은 시아파니까 후티 반군 시아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위와 시아파 간의 이런 갈등 이게 지금 중동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리아 내전은 반군이 순위파고 시아파가 또 정부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까 중동에서 터키 이 터키와
사우디는 미국이 동맹국입니다. 특히 이 사우디는 이슬람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예멘 내전도 개입하고 이슬람 테러리즘 후원도 하고 되게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 이제 여성들이 운전을 허용한 것도 결국 한 2년 됐나요? 2018년 아니겠습니까? 뭐 사용제도도 남용되고 무신론자에 대해서 종교적 탄압도 하고 또 국가적인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샤리아법의 엄격한 적용, 전 세계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사우디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둘 다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우디의 MBS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 왕세자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하던데요. 이건 사우디의 김정은입니다. 나이도 김정은이하고 비슷합니다. 예. 뭐 최근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가요? 그 카슈거지를 살해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그 정보 요원들 보내가지고 아주 참말로 이 MBS는 유명한 이 독재자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뭐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잘 대접해가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멘을 알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오스만 제국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또 오스만 제국이 이 지도에 보시면은 상당히 이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 오스만 제국을 영국과 프랑스가 야금야금 이렇게 차지해 버립니다. 이게 이집트부터 알제리, 튀니스, 세네갈 이런 데서.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여러 민족들이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터키의 오스만 제국은 서양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내지는 투르크 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투르크는 돌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돌궐입니다. 돌궐.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계층은 민족, 종교에 관련 없이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투르크 민족의 국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스만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우리 흔히들 아시아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터키의 아나톨리아 이걸 성경에 나와요. 소아시아. 헤르도투스가 역사에서 이제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터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이걸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요충지대에 위치해서 그 지정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종교 공동체를 맡아 자치하게 하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밀레트 제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화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15세기 말까지 발칸과 아나톨리아의 거의 모든 땅을 평정하고 바다에서는 흑해, 북해, 북해안과 에게해까지 세력이 뻗쳐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해양 항로가 개설되고 이러면서 굳이 육로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크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대서양이 크게 번성하자 오스만 제국의 무역 이동이 줄어들어 내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스페인이 또 해양 강국 아닙니까? 강대국으로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지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세계 1차 대전에 원래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국가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 항상 1등 편에 서는 게 낫습니다. 좀 약자들은. 그런데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 때 독일 편에 섰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렇게 같이 같은 편에 서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어 전범국가로 지목됨으로써 세브르 조약의 결과 오스만 제국은 1914년 이전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고, 소아시아, 제가 아나톨리아라고 얘기했죠. 그 터키, 그 아시아의 여기서 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일부만 이렇게 진입이 된 것이죠. 그러자 1920년부터 케말 파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는 이 권력을 잡고 공화제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죠. 1923년에. 그래서 케말 아타튀르크,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924년에는 632년 이래 13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칼리포제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세속주의를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뭐 여성 복장 해방, 남녀 평등 교육, 26년에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 일처제를 확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년에는 1930년에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물론 뭐 집회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우리가 터키를 볼 때는 케말 파샤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이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이 분할되면서 1차 대전에 패하면서 1차 대전 줄을 잘못 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당시 1918년에 예멘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북예멘은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스포츠난 것이죠. 이에 반면에 1, 2차 대전의 전성국 영국이 통치했던 남예멘은 줄곧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다가 결국 1967년 소련의 도움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예멘 이민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북 예멘은 전쟁, 위기, 갈등을 겪다가 소동포 사건을 계기로 소련 동구권이 붕괴되고, 이런 계기로 70년 만에 합의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일의 과정인데요. 이 통일의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테고, 지금 최근에는 다시 이제 남예멘에서 이제 분리주의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 남부 예멘에서 이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자, 2015년에 이제 이 북예멘이 다시 무력을 통일하고 나서 시아파 무정단체 후티 반군이 수도 사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정부군은 주변 아랍국의 도움으로 아덴 등 남부 지역을 수복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섭니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다시 남예멘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남부 예멘은 자치정부 수립이 목표이며 정부군은 후티군을 퇴치한 후에 중앙정부 수립이 목표입니다.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이죠. 또 이러한 분쟁에서 외세의 개입이 불러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사우디는 당연히 같은 순위파인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이란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력 통일에 의한 결과로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 결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남북 예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긴데요. 그러니까 북예멘과 남예멘, 그러니까
이 체제를 오히려 남예매는 사회주의 체제였고 북예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이 자본주의 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북예멘이 무력으로 남예멘을 이렇게 통일해 버린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좀 예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종합한다면은 예멘은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자 북예멘은 1918년에 독립을 하고 또 이게 왕정을 유지하다가 다시 이거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예멘은 영국이 1, 2차 대전이 전성국이 되면서 1967년까지 67년까지 영국의 식민을 받다가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예멘과 북예멘은 1918년, 1967년 이쪽부터 이제 다시 남북 예멘으로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공동적인 문화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70년대 들어와서는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90년 들어서 저기 이제 소동포 사건을 계기로 쉽게 통일을 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통일이죠. 근데 합의를 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다시피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뭐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 통합, 뭐 사회 통합은 북쪽은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남쪽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북쪽은 엄주 가무를 불허하고 남쪽은 엄주 가무를 허용하고 또 너무 공학적으로 이 권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군대 내에서 사령관은 북쪽이 많고 부사령관은 남쪽이 많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도 자기 출신의 사령관 말만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럴 바에는 헤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예멘이 분리를 선언하자 북예멘이 무력으로 1994년도에 통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 갈등이 생겨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이게 종교 문제가 더해져 가지고 뭐 반군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면서 다시 외세가 개입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로 이 후티 반군 계열의 이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와 있죠. 제주도 난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종교 문제가 특히 중동의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나중에 발표할 때 보충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양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